한 번에 합격 해커스.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3년도 지방직 9급 이제 행정학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23년도 지방직 9급은 국가직 9급보다는 좀 난이도가 낮았어요. 난이도가 낮았고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에 이제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행정학 시험 문제의 이제 핵심은 난이도와 상관없이 변별력은 둬요. 그러니까 이번에 23년도 지방직 9급 시험 문제에서도 평이했다 그러지만 한 3문제 정도를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이죠.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인데 그건 우리가 신경량 테마죠. 단원별미 신경량 테마에서 테마 3에서 다룬 거예요. 무어의 공공가치론 테마 3에서 우리가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했죠. 그 다음에 다음 테마의 너찌론도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했죠. 이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고 나온 그런 관점에서만 가장 기초적으로 공공가치론이 왜 나왔느냐만 우리가 알더라도 풀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공공가치론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주제했던 건데 다뤄보지 않는 수험생들에게는 무어의 공공가치론이 좀 체감 난이도가 높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재정립 운동인데 우리가 이건 기본 이론 또는 우리가 그 이론 수업 때나 또는 실제 동영 모의고사도 직접 다뤄봤던 거죠. 무어의 공공가치론도 실전동영1이죠. 실전동영1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직 동영, 실전동영2, 그럼 지방직 동영이죠. 이제 책이 2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전동영1에서 무어의 공공가치론은 2의 9번에서 다뤘어요. 이제 우리가 신경량 테마에서 테마 3에서도 다루고 실전동영 1 2의 9번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 다음에 블랙스버그 선언과 이제 행정재정립 운동 우리가 누차 강조했던 거고 보시면 우리 기본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이 똑같아요. 내용하고 지문이 똑같고 실전동영 2 우리가 지방직 대비죠. 실전동영 2 4의 2번에서 다룬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이죠.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이 이제 또 변별력이 있는 건데 우리가 누차 강조하고 또 시험 문제도 풀어봤었죠. 대등형, 분리형은 뭐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지만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다. 여기 우리 기본서에 출제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거밖에 안 남았다 해서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또 이걸 또 실전동영 2 12에 20번에서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직 9급 시험 보기 가장 근접한 시간에 이 문제를 또 우리가 실전동영에서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이제 이처럼 기본에 충실한 시험 문제가 나오지만 변별력이 있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이런 변별력도 끊임없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커리를 따라가면 전부 다 우리가 체크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총평이나 이제 기출해설을 출력해서 보시면 되는데 23년도에 시행된 이제 국회 8급도 있죠. 국가직 9급도 있고 이번에 이제 지방직 9급까지를 분석하면 난이도가 어려우면 전반적인 점수는 낮아지죠. 근데 거기에서 또 변별력을 갖춘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번 지방직 9급처럼 난이도가 평이해지면 그 나름대로 또 점수 차이를 갖게끔 하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온 거죠. 이번에 지방직 9급에서 변별력 문제는 방금 무어의 공공가치,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재정립 운동, 그 다음에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에서 이제 3문제 정도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23년도에 남아있는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반기에 있는 이제 7급 시험인데 이런 분들은 상반기에 치러졌던 이런 국회 8급이나 국가직이나 지방직 9급 시험 문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반드시 반복하면서 숙지를 하셔야 돼요. 플러스 새로운 경향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야 되죠. 이런 새로운 경향도 여러분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제 수업으로 말하면 새로운 경향이 딱 묶어놨죠. 단원별미 신경량 테마 수업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평은 여기서 마치고 곧바로 우리가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굉장히 평이한 문제죠.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계급제는 사람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거고 직위분리제는 직무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거죠.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이다. 폐쇄형이다. 일반 행정가다. 탄력적 인사관리다. 뭐 당연히 1번의 답은 1번이어야 되죠. 직무의 속성을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건 직위분리제입니다. 그럼 계급제는 폐쇄형을 하고 계급제는 일반 행정가를 추구하죠. 여기서 4번의 탄력적 인사관리라는 것은 계급제는 직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계급만 같으면 어디든지 수평적으로 인사이동이 되죠. 이것을 이제 탄력적 인사관리라 그럽니다. 당연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 봅니다. 민서버가 제시한 조직의 유형이 아니고 이건 민서버그 중에서도 너무 기초적인 걸래요. 민서버그는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오케이? 쭉 이 순서예요, 순서. 이 순서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민서버그는 다시 한번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관료제, 사업부제 조직, 에드하크라시. 오케이?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기계적 관료, 에드하크라시, 사업부제 조직 나오는데 홀라크라시는 말 없어요. 혹시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풀면서 에드하크라시를 잘못 썼나? 아니고 홀라크라시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행정학에서 전혀 다루지 않는 건데 홀라크라시라는 건 뭐냐면 권한과 의사결정이 상위 계층에 속하지 않고 조직의 전체에 걸쳐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제 홀라크라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당연히 민서버그에는 이런 거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이거 처음 들어봤네?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관료제, 사업부제 조직, 에드하크라시 이렇게 되죠. 답은 이제 4번이 틀린 거고. 3번 문제 봅니다.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혼합 주사 모형은 1960년대 미국의 쿠바 미사일 위기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된 거다. 그럼 쿠바 미사일이라는 것은 앨리스 모형이에요. 앨리스 모형. 이건 앨리스 모형이죠. 사이버넷스 모형은 설명하는 예시로 자동, 이거 맞죠?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사이버넷스 모형 핵심은 뭐예요? 뭔가를 유지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오케이? 유지. 우리가 수없이 다루죠? 유지하는데 초점을 둔 정책 결정이 사이버넷스 모형이에요. 그럼 유지시키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적응적 습관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유지시키는 상이죠. 상이 바로 자동 온돌 조절 장치 같은 거죠. 얘는 얘가 이제 옳은 거고.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탕시, 불확성 회피, 표준 운영 절차. 이건 당연히 뭐예요? 회사 모형. 오케이. 회사 모형, 조직 모형이죠. 그러니까 얘도 틀린 거죠. 회사 모형, 조직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합리 모형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만족할 만한 수준은 만족 모형이고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역시 3번 문제도 너무 이제 난이도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평이하게 낸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행정이론의 발달 순서잖아요. 오래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겁니다. 가장 오래된 게 뭐예요? 당연히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과학적 관리론. 오케이? 과학적 관리론. 이 두 개는 아웃이에요.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행정 행태론. 맞잖아요. 행태론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 뭐 신행정도 나와야 되죠. 그 다음 신공공관리론 나와야 되죠. 그래서 4번의 답은 역시 2번이 되고, 난이도의 뭐 상중하를 논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문제 풀다가 1, 2, 3, 4, 5번 이렇게 풀어가면서 뭐요? 굉장히 시험이 평이하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제 5번 가봅니다. 엘리트 이론과 다원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고전적 엘리트 이론에서는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전적 엘리트 이론이 뭐예요? 유럽 엘리트론, 오케이? 모스카, 파레토, 오케이? 미엘스 이런 고전적 엘리트론에서 엘리트들은 다른 계층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럼 누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밀스의 명성, 아니죠. 여기서 답이 나온 거죠. 밀스는 지휘. 오케이? 밀스는 지휘. 헌터가 명성. 오케이? 밀스는 지휘. 헌터가 명성이죠. 오케이? 그래 답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다른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 이론을 전개했죠. 오케이? 다른 권력은 분산돼요. 그래서 분산되는 만큼 엘리트가 이제 다원적으로 존재하고 이 엘리트 간의 경쟁을 통해서 다수의 견해가 정책 과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권력이 분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다원주의 이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무의사결정이 의제 설정 과정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맞죠? 바크라크와 바라츠는 뭐예요?
무의사결정은 정책 과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연히 답은 이제 2번이 돼야죠. 명성은 헌터, 밀서는 지휘적 군법입니다. 6번 한번 봅시다. 예산 불성립에 따른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준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맞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한다 해서 준예산이라 그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공화국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준예산을 채택하고 있죠. 가예산은 1공화국 때 우리나라가 선택했던 거죠. 1개월분의 예산을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운영한 경험이 있죠. 지금 현재가 아니라 언제? 1공화국 때. 잠적예산은 수개월 단위로 임시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것으로 가예산과 달리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 불성립 시 예산 제도 중에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다? 1공화국 때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가예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당연히 뭐 한다?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뭐 기본 이론 수업할 때 그 표에서, 기본사에 나온 표에서 하나만 의결을 받는다. 가예산만 국회 의결을 받는다.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 다음 7번 문제 바로 갑니다.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에서는 목표의 도전성, 난이도, 명확성, 구체성을 강조하죠. 오케이? 로크는 과정 이론 중에 하나죠.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은 목표는 구체적이고 난이도가 있을수록 동기부여가 된다. 옳은 지문이고. 오케이? 매스로는 욕구 5단계에서 욕구의 좌절태행을 강조, 아니죠. 매스로는 좌절태행성을 인정하지 않고 욕구 발현의 좌절태행성을 인정한 사람은 뭐예요? 엘더퍼입니다. 엘더퍼의 ERG 이론이 좌절태행을 강조하는 거고 매스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커만과 올도엠의 직무 특성 이론에서는 유의성, 수단성, 기대, 유의성, 수단성, 기대감은 부름의 기대 이론이고, 오케이? 부름의 기대 이론. 엘더퍼의 ERG 이론에서 이생 요인 충족되었다고 하여 동기부여가 되는 건 아니다. 이생 만족 요인, 오케이? 그러면 이건 허스버그예요, 허스버그. 이건 허스버그죠.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그래서 7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8번 갑시다.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막고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다.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적 예산제도다.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품목별 예산은 뭐예요? 지출의 대상이 뭐예요? 돈을 쓰는 대상. 지출의 대상이 품목이 되는 거고, 오케이? 지출의 대상이 품목이 되는 겁니다. 이 품목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통제지향적 예산제도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봅시다.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럼 봐봐. 특정 사업의 지출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렵죠. 왜? 사업이 아니라 품목별로 하니까. 오케이. 얘 철저히 투입이죠. 투입 중심의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지출의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워요. 왜? 지출의 대상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지출의 성과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옳은 질문이고 2번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제지향, 맞죠? 통제지향의 예산제도입니다. 그럼 봅시다.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사업계획 우선순위, 이거 아니잖아요. 가장 세부적인 지출의 대상이 품목으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과 우선순위 결정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이걸 몰라요. 여기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1번 미국에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맞죠? 왜? 통제지향이니까.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된 겁니다. 도입이 된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그럼 봐봐요. 우리가 기본서 내용 그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품목별 예산은 투입 중심이에요. 투입 중심. 근데 봅시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1910년 오케이 태프트 이혼이에요. 근데 그 태프트 이혼의 이름이 뭐예요? 이혼장 이름이 태프트고 이름이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 이혼이에요.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죠. 오케이? 이런 테프트위원회가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이 통제본에 이제 품목별 예산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부정부의 통제를 하고 능률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공부량이 부족한 사람, 요거 틀렸다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다 읽어보고 명백하게 틀린 게 이거죠. 이제 테프트위원회가 전략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죠. 그래서 통제와 능률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9번 갑니다. 이제 이 블랙스버그 선언과 행정재정립 운동이죠. 우리 이제 기본서의 내용도 여러분 좀 참조를 꼭 해주시고, 몇 줄 되지도 않아요. 몇 줄 되지도 않는데,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을 침해하는 정치 사회적 상황을 비판하죠. 오케이. 블랙스버그 선언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행정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선언이에요. 오케이. 행정의 정당성을 추구하는 선언입니다. 행정재정립은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한 거죠. 얘와 얘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재정립 운동은 오케이, 관료 후려치기라는 과도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한 거죠. 그럼 우리가 항상 수업 시간 하죠. 재정립이 뭐다? 그러니까 우도로 일순적인 정치와 행정이 다르면 행정과 경영은 유사하다. 정치와 행정, 그러니까 정치행정 이론론은 공사행정 이론론이다. 이런 것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정치는 선출직 직위하는 거고 행정은 뭐예요? 직업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직업 가려고. 직업 가려고 하는 게 행정이지 경영과 유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재정립 운동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행정 재정립 운동은 뭐예요? 직업 공무원제를 하나의 대리인으로서 옹호를 하는 거예요. 옳은 질문이고. 행정 재정립 운동은 정부를 재창조하기보다는 재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립하는 거예요. 오케이, 재정립. 블랙스버서는 실행정학 태동을 가져왔다. 여러분 당연히 이거 우리가 재정립,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좀 평이했다는 게 그거예요. 이걸 모르더라도 봐봐요. 얘는 80년대 중반에 나왔단 말이에요. 실행장학은 1968년 왈도가 미네부르크에 의해서 주도한 거예요. 80년대 중반의 선언이 어떻게 68년 미네부르크에 영향을 미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답은 4번이요, 4번. 그래서 혹시라도 놓쳤다 할지라도 뭐 답을 구하는 데는 지장이 좀 없어야 되는 거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됐습니다. 10번도. 정부 예산의 종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기금은 예산 원칙 일반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오케이? 기금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융성 기금은 30% 이내, 비금융성 기금은 20% 이내에서 국회 의결 없이도 우리가 이제 행정부가 사용 내역을 변경할 수 있죠. 특별회 계산은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게 한 예산이고, 특별회 계산은 일반 회계상과는 달리 예산 편성에 있어서 국회 심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일반 회계상이나 특별회 계산이나 국회 심의 의결을 받습니다. 오케이? 뭐 너무 쉽게 됐고, 기금은 예산 통일성 원칙에 예의가 되는 겁니다. 봐봐요. 우리가 기금 있죠. 오케이. 근데 얘를 넓은 의미의 이제 실질적인 의미의 예산과 같은 성격이 있다 그러면 둘 다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에 예의가 돼요. 단통 이렇게 외우잖아요. 둘 다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 왜 기금도 그래요? 기금은 왜? 특정한 수입이 특정한 지출로 연계돼요. 특정한 수입이 특정한 지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얘도 통일성의 원칙에 이렇게 보는 거죠. 답은 3번이고 11번 문제 봅니다. 지방직 구급이었기 때문에 지방행정 파트에 좀 난이도를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11번 문제는 너무나도 평이하게 한번 출제했었고, 라이트 정부 간의 모형은 지금까지 물어보지 않았던 이제 분리형에서 관계를 좀 냈었죠. 11번 문제는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문제고 기출문제에서 매번 다루던 패턴이죠.
기관 임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다 하는 거죠, 항상. 기관 임사무는 집행기관에게 임했기 때문에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집행기관에게 임했기 때문에 경비 부담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원칙이죠. 단체 임사무는 집행기관이 아닌 지방정부 그 자체에 임된, 맞죠? 단체에 임된 것이 뭐예요? 지방정부 그 자체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래서 단체 임사무는 집행기관이 아닌 단체, 지방자치단체에 임된 사무입니다. 오케이? 지방에는 단체 위임 처리 과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원칙적으로 단체 위임 사무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으로도 단체 위임 사무를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뭐예요? 합법성이죠. 사후적으로 합법성 위주의 통제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11번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2번의 문제를 봅니다. 대표관리제입니다.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우리 대표관리제는 이제 우리가 신경학에서 배웠던 다양성 관리로 해서 좀 더 깊게 출제할 줄로 알았는데 좀 깊게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형식으로 냈었고 한번 봅니다. 대표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우리나라는 양성채용목표제, 장애인 의무고용제 등 다양한 균형인사제도를 통해 대표관리제 논리를 반영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균형인사정책이 이제 대표관리제 정책이고 미국은 적극적 조치정책이 이제 대표관리제 정책이 되는 거죠. 다양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하는 실적주의 이념의 부합이라는 건 맞다는 거죠. 틀린 거죠. 대표관리제는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실적주의 이념에 충돌이 일어난 거죠. 오케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역관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실적주의고 실적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대표관리제예요. 적극적 인사행정 중이고 그 적극적 인사행정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관리제예요. 그래서 대표관리제는 실적주의 이념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할당제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의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관리 한계 중에 하나죠. 임용 전 사회화가 임용 후 형태를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돼. 이런 자동적으로 보장한다는 가정하에 전개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단절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요 지문은 우리가 실전동영2 그러니까 지방직 대비 동영 모의고사에서 이 지문을 가지고 별도의 옛날의 기출문제와 예상문제를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다룬 적도 있죠. 오케이. 동시에 다룬 적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실전동영 보충 교재, 그러니까 보충 자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당연히 답은 2번이죠. 만약 여기도 좀 어렵게 내고 요걸 가지고 좀 어렵게 해서 했으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제 좀 변별력이 있었을 건데 요걸 한다는 가정하에 나왔던 거죠. 답은 2번이 됩니다. 13번의 문제 봅니다. 킹던이 제시한 정책 흐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죠.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 오케이. 우리가 어떤 신념체계를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사바티의 집행론에서 배우는 사바티의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에요. 경쟁하는 연합의 자원과 신념체계, 정책 지지연합 모형. 어디에서 집행론에서 배우는 쓰레기통 모형이 진화된 것이 이제 창 모형이죠. 어때? 쓰레기통 모형도 흐름 모형, 흐름. 창 모형도 흐름 모형.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통 모형이 진화된 것이 창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정책 과정 세 흐름은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13번의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14번의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합리성은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의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는 거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합리성이라는 게 이거죠. 목표와 수단 간의 이 관계가 이제 목표 달성 최적 수단, 이게 합리성이고, 이제 하나 더 세보면 사이먼은 뭐예요? 이걸 실질 내용이라 그러고, 그러면 사이먼은 이성적 사고 과정이 합리적이었냐? 사이먼은 이걸 이제 절차적 합리성이라 그러죠.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게 합리성의 개념입니다. 효율성은 목표 달성 아니죠. 목표 달성도는 뭘 의미하고? 효과성을 말하고. 오케이. 투입 대비 산출이 뭐예요? 효율성. 이때 효율성 뭐 efficiency로 쓴 거죠. 오케이.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2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좀 문제를 좀 쉽게 내준 거죠. 3번. 자율적 책임성이죠. 한번 봐봐요. 우리가 뭐 수없이 다뤘잖아요. 자유를 한번 봐요. 그러면 우리가 외제적 책임, 제도적 책임, 그럼 뭐예요? 객관적인 책임. 이게 뭐예요? 소극적이고. 이쪽을 강조한 학자가 뭐예요? 파이너고. 내재적 책임. 오케이. 자율적인 책임. 주관적인 책임. 이게 뭐예요? 적극적인 거고. 그럼 이쪽을 강조한 것은 뭐예요? 프리드리죠. 프리드리. 그러면 자율적 책임 여기단 말이에요. 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책임감의 기초에 전문가로서 자발적인 재량을 맞죠. 재량권 행사할 때 공익과 윤리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인 책임이에요. 오케이. 이쪽은 법과 제도에 의한 책임이고. 그래서 외제적, 제도적, 객관적 책임이라 그러고, 이쪽은 재량권 행사할 때 윤리와 직업윤리와 공익에 맞게끔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 그래서 내재적 책임, 자율적 책임, 주관적 책임, 적극적 책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행정의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관료직 내부 의사결정. 오케이? 그러니까 대외적 민주성도 있고 대내적 민주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을 이제 2번이 되는 겁니다. 15번 갑니다. 근무성적 평정상의 오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평정자가 비평정자를 잘 모르는 경우 집중화의 경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이제 가운데로 몰아주는 거죠. 평정자의 평정 기준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 오케이, 총계적 오류가 뭐예요? 불규칙적 오류. 오케이, 관대와 엄격화가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거죠. 연쇄 효과는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함으로써 연쇄 효과는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나 전반적인 인상이 개별적인 평정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초기 실적이나 최근의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 근접 오류. 오케이. 해설에 써놨습니다. 근접 오류가 있으면 근접 오류와 반대로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최근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을 뭐예요? 우리는 이제 뭐라고 표현한다? 초두 효과. 오케이? 첫머리 효과, 초두 효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오류는 최근 것을 가지고 하는 근접 오류와, 오케이, 첫 번째 것을 갖고 하는 첫머리 효과, 초두 효과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오류를 할 때는 이것처럼 최근이냐 그러니까 이건 근접 효과고, 첫 번째 것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첫머리 효과, 오케이, 또는 초두 효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답은 당연히 뭐예요? 관대와 경향을 폐단을 막기 위해서 강제병법이죠. 오케이? 일정한 비율로 강제하는 거죠. 오케이? 일정한 비율로 강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고 16번 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입니다. 정부 간의 상호 권력 관계와 기능적 상호 우정 관계를 기준으로 정부 간의 관계를 이제 세 가지 모델로 구별한 거죠. 대등권, 대등하단 말이에요. 대등. 이건 분리권형이에요. 분리권형. 오케이? 분리권형이 뭐예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이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아예 이 대목이 기본서에서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왜? 출제될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다. 라이트 모형에서는. 그러면 대등 모형이 뭐예요? 대등.
대등은 기본서 그대로 봐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관계는 명확히 분리돼요. 연방과 주정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데, 오케이? 뭐 한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방정부는 주정부. 그러니까 연방과 주정부는 대등한데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어요. 얘가 얘한테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제가 서울도에서 총평에 써놓은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우리가 실전동의에서 풀었던 문제잖아요. 오케이. 그 다음 이게 포괄권형이잖아요. 연방, 주정부, 지방 수직적으로 포괄되어 있으니까 이게 포괄권형. 중첩이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가 상호 독립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답은 2번이요. 근데 봐봐요. 대등이니까 분리권형인데 그럼 얘가 포괄, 얘가 중첩. 그러니까 얘가는 뭐예요? 분리권형으로 해서 불러야죠. 혹시라도 단어를 가지고 헷갈렸다 할지라도. 답이 2번입니다. 이 16번에서 이제 우리가 틀리지 않았으면 이제 고도 아주 이제, 그러니까 소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별력이 있는 문제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80점 만점으로 출제를 했다 그러면 70점을 맞는 사람도 있고 50점을 맞는 사람도 있어요. 출제자가 100점 만점을 가지고 출제를 했다 그러면 100점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70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에게 핵심이 뭐예요? 변별력이 있는 3문제 내지 4문제에서 내가 안 틀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평이했든 평이했지 않았던 간에 거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리겠던 건 3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합격권 근처에 있는 수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이 3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경험을 했고 이런 논제로서 출제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연습을 했다.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문제를 더 맞는 사람은 뭐예요? 평균 1점이 올라가는 거예요. 평균 1점은 어마어마한 점수입니다. 어디에서? 합격선에서는. 그래서 답 2번입니다. 1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변혁적 리더십 하면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잖아요. 이거 비교해야 되는데 도전적인 목표,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맞잖아요.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이거 개별적 배려잖아요. 개별적 배려. 새로운 가치 문제를 구성한 해결책 이거 뭐예요? 지적 자극이잖아요. 당연히 뭐 맞죠. 얘가 답이에요. 얘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상황적인 보상 오케이. 외적인 관리잖아요. 리더의 관점에서 뭐예요? 상황적 보상. 어떨 때 보상을 해줘요? 리더가 요구한 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해줘요. 보상이잖아요. 외의 관리는 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처벌하는 거죠. 이게 고래요. 그래서 이거 정도 여러분 좀 기억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거래적 리더십은 뭐예요? 목표를 달성했던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보상. 어떤 상황일 때? 목표를 달성하며. 외의 관리는 뭐 한다?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할 때는 외의적으로 책임을 묻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상황적 보상과 외의적 관리는 거래적 리더십의 독특한 특성이고. 요거 한번 기출문제 지문이었어요. 외의 관리가. 오케이. 18번 문제 봅니다. 한 번이라도 다뤄본 수험생들은 무어의 이론을 아주 너무너무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럼 봐봐요. 좀 축약을 했습니다. 해설지에 있는 그 무어의 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테마 3에서 다룰 때 만들어 놓은 표예요. 우리가 수험생들과 제가 이제 여러분 수험생한테 무어의 공공가치를 설명할 때 뭐하고 비교해요? 신공공관 이런 거 비교하잖아요. 너찌 이론도 신공공관 이런 거 비교해요. 너찌 이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가치론과 너찌 이론을 이제 테마에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했었죠. 봅시다. 그러면 이제 무어의 공공가치를 한번 봅시다. 1번. 행정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행정의 정당성 이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접근이에요. 왜 이게 정당성 이기예요? 바로 제목 봐요. 공공가치잖아요. 신공공관리론이 공공가치에 대해서 너무 뭐한다?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책임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가치,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이고, 요건 놔둬봐요. 신공공관리론은 계승하여 행정의 수단 아니라니까.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했다기보다는 신공공관리론이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제시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패러다임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단성을 강조하는 거 아니죠. 가치는 수단이 아니라 행정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죠. 신공공관리를 계승했다는 것도 아니로 뭐 한다? 신공공관리는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나온 거예요. 틀렸고, 정부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창출론이죠. 그러면 이제 얘가 뭐냐면 전략적 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전략적 삼각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당성, 역량, 그 다음에 가치예요. 정당성, 역량, 가치. 오케이? 이 정당성, 역량, 가치의 이제 연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행정의 정당성, 역량, 가치, 3자의 이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삼각이라고, 정당성, 이제 역량, 이제 운영할 때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가치 창출론이잖아요. 가치 창출론이기 때문에. 오케이. 가치. 당연히 공공가치여야 돼. 이게 삼각적인, 전략적인 이제 연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또는 하반기에는 좀 더 깊게 나올 거예요. 우리 그 해설에서는 표를 가지고 좀 깊게 나올 건데, 저는 이제 이런 표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해서 좀 깊게 다뤘었는데, 좀 깊게 나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지고 무의 공공가치론을 이제 출제를 한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고 당연히 3번이 되는 거고요. 봐봐요. 로의 정책유예, 리프리아 프랭클의 정책유예는 없지만 알몬드와 포엘은 뭐예요? 알몬드와 포엘은 추출과 상징이에요. 추출과 상징. 그러니까 뭐예요? 이죠. 근데 이제 잘 봐요.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이런 19번 같은 문제에서 뚫린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20번 갑시다. 여기서 딱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도 군무원 9급 시험 문제하고 유사하거든요. 이게 거의 유사해요. 작년도 군무원 9급 시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하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사람을 와그너라고 그러는데 작년도 군무원 9급부터 이거 바그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딱 눈치 빠른 사람 알아요. 와그너를 바그너라고 해석하신 분들이 있죠. 오케이. 봅시다. 작년도 군무원 9급과 거의 유사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거의 유사하다. 오케이. 1번. 와그너, 바그너는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의 욕구 부흥을 위해 공공재 증가를 정부의 예산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와그너를 하면 뭐예요? 와그너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공공재의 수요는 소득 탄력적이에요. 뭐 작년도 군무원 9급의 그 지문과 거의 같아요. 공공재 수요는 소득에 대해 탄력적, 그러니까 국민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공공재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국민 소득은 뭐예요? 우상향해요. 우상향 한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더 탄력적이기 때문에 공공재 수요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2번. 거의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작년도 여기도. 피코코 아이스만은 전쟁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난 후에도, 그러니까 전쟁 같은 위기 시에는 공공지출이 확대되죠. 근데 그것이 끝난 후에도 공공지출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전이효과 대체효과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전이효과 대체효과로 공공재는 팽창하는 겁니다. 오케이. 보물은 정부 부분과 민간 부분 간의 생산성 격차를 통해 정부 예산의 팽창의 원인을 설명했다. 즉 보물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보물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행정은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뭐예요? 생산성이 낮아요. 민간과 비해서. 오케이. 그래서 예산의 평창의 원인을 설명하고 있고 답을 너무 쉽게 줬어요. 파키스는 관료들이 자신들의 권력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 예산을 파키스는 무슨 예산을 추구해요? 얘는 이스카넨이지. 파키스는 뭐예요? 파키스는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으로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숫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파키스탄의 법칙이죠.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것은 이스카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4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치렀던 지방직 9급 행정학 시험 문제를 보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한다? 굉장히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좀 점수가 낮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든 낮든 간에 반드시 변별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시고,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오케이? 좀 더 새로운 경향도 여러분들이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남들보다 우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하고, 남아있는 시험, 군무원 시험과 하반기 7급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은 합격생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합격권 점수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을 내가 분석을 통해서 다음 시험에는 꼭 뭐한다? 내가 반복적인 어떤 실수를 하지 않게끔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꼭 합격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